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 놓은 20세기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6.8이 대한해협을 못 건넌 것. 한국은 여전히 6.8 혁명 이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문화적 지체성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다양한 것들이 바로 6.8 혁명을 통해서 해소되고 해방됩니다. 인간이. 사실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문화적, 정신적, 예술적으로 빈곤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화 주제들 한번 보세요. 주식 아니면 골프 얘기밖에 없어요. 자,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님과 얘기를 이어가고 있죠.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가. 자부심을 느낄 만큼 저도 뭐 최근에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국이란 국적 여권을 갖고 있다는 게 늘 자랑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게 사실 이 과거로부터의 철저한 단절, 청산 이런 것들이 미진해서 우리 사회가 어쩌면 훨씬 더 좋은 나라 또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발목을 잡혀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해봤고요. 유럽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갈까 하는데 6.8 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해요.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많죠.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 이야기한 게 과거 청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모순,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저는 두 번째,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6.8 혁명이 없었다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대다수가 지금 6.8 혁명 잘 모르고요.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독일에 가기 전까지 몰랐어요. 전혀. 독일에 가서 보니까 6.8 혁명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오늘날의 독일, 오늘날의 유럽, 오늘날의 특히 서구는 6.8 혁명이 낳은 그러한 세계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너무 놀라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6.8 혁명의 부재와 관련이 있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가 아는 주요 국가들은 모두 거의 대부분이 6.8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나라들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변화된 나라. 엄청난 변화를 했어요. 새롭게 탄생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주요국 중에서 6.8 혁명의 영향이 전혀 미치지 못했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제 논문 제목이 한국 예외주의예요. Korean Exceptionalism. Korean Exceptionalism. 이런 논문을 제가 쓴 게 있어요. 부제가 그거예요. 왜 한국에만 6.8 혁명이 없었던가. 그걸 이제 제가 좀 규명해 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독일 유럽 연구 센터 소장인데 베이징대, 중앙대, 그다음에 도쿄대. 여기가 이제 아시아의 세 개에 있는 센터인데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센터 컨퍼런스를 해요. 그런데 2018년에 우리 차례였어요. 2018년에. 그래서 이번에 그 센터 컨퍼런스는 어떤 주제로 할까? 이렇게 했더니 양쪽에서 다 그걸 무슨 고민할 이유가 어디 있니? 6.8 50주년이야. 당연히 그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8 50주년을 결산한다. 이걸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40명이 와서 발표를 했어요. 도쿄대, 베이징대 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큰 행사를 했는데 그때 신청을 받았죠. 6.8 관련된 그러한 발표 신청을 해다오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일본에서는 6명, 중국에서도 6명, 한국은 제로예요. 그걸 보고 내가 확 느꼈어요.
모르니까. 아직도 이게 세상을 변화시킨 혁명인데 한국만 아직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인데 아무도 발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연구를 한 거예요. 왜 한국만 없지?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68 혁명이 뭔지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68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모르십니다. 모르죠. 대부분 잘 모르죠. 대체로 68년 5월을 전후해서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시작된 거대한 변혁 운동이에요. 전 세계적 변혁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의 계기가 된 것은 베트남 전쟁이에요. 65년부터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되고요. 60년대 중반에는 이 미디어 세계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이때 처음으로 TV가 보급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게 베트남 전쟁이 미친 영향이 큽니다. 집에서 베트남의 전황, 그 당시에 베트남 사람들이 총 맞아 죽는 이런 끔찍한 그 많이 있잖아요. 사진들. 그걸 집에서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헤게모니, 미국 패권이 처음으로 흔들린 전쟁이에요. 패권이란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의에 의한 지배라고 말씀드렸죠. 폭력에 의한 지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미국의 지배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 민주주의, 법치국가, 자유 이런 걸 주장한다? 오케이, 받아들여. 그렇게 해서 패권적 지배를 미국이 누린 거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으로 패권적 지배가 처음 흔들린 겁니다. 미국이 자유세계시키는 거 맞아?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특히 유럽의 젊은이들이 반발을 한 거고요. 반전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된 거고요. 특히 그 60년대 중반에 이르면은 미소 간의 핵무기 경쟁 이것이 아주 정점을 치달아요. 그 당시에 이제 수소폭탄 만든다 뭐 이래가면서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막 정점으로 치달으니까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이것은 완전히 지구 공멸. 그렇죠. 지구 공멸, 인류 공멸의 상황들. 이미 이 지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만 해도 전체 인류를 수백 번 완전히 절멸시킬 정도 규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또 계속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겠다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베트남 전쟁, 그다음에 미소 간의 핵무기 경쟁. 이것이 젊은 세대에게 강력한 저항의식을 불러일으킨 거죠. 지금 저 나이든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이 세계. 자유세계를 지킨다고 하면서 약소국가를 침략하는 것. 문제. 그다음에 평화를 지킨다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살상무기 경쟁을 하는 이러한 세계. 이것은 완전히 부조리한 세계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쓰였던 말이 absurd란 영어예요. absurd. 부조리. 말도 안 되는 세계. 그리고 이러한 부조리한 세계를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 그들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말이 30 넘은 자와는 대화하지 마라. 온전한 머리를 가진 자가 없다. 이거였어요. 전부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니체가 부활합니다. 니체. 모든 가치를 전복하라. 이게 이제 니체의 유명한 말인데요. 이게 서유럽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68 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구호가 바로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을 억압하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들이 있죠. 그것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기존의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이 부조리한 세계, 이것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저항과 해방. 이게 그 당시 핵심적인 용어였고요. 그러면 이 억압의 정도는 어떤가요? 이것은 국가마다 다른 거예요. 미국의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억압이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미국에서의 핵심적인 이슈는 바로 백인의 억압으로부터 흑인 해방이에요. 68년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마틴 루터 킹 그렇죠. 목사가 암살당하잖아요. 그래서 흑인 해방 운동이 막 전국적으로 급격히
이제 확산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미국의 6.8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가 가능했던 거죠.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경우는 가장 큰 억압이 뭐였을까요? 프랑스에서 문제가 된.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억압이에요. 바로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노동해방. 이게 프랑스에선 강력하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5월에 노동 총파업. 이게 이제 파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게 6.8의 그야말로 불꽃이 이제 아주 타오르는 불꽃이 타오르는 6.8의 불꽃이 계기가 됐군요. 타오르는 계기가 됐고요. 이게 이제 프랑스만이 아니고 심지어 그 당시에 동유럽은 처칠이 아이언 커튼, 철의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이언 커튼도 넘어가요. 이 불길이 넘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하의 봄. 프라하의 봄. 그게 이것도 연결된 6.8이에요. 거군요. 다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적으로 프라하의 봄은 알고 있죠. 반소 그렇죠.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프라하의 봄은 뭐겠어요? 소련의 제국주의적 지배로부터 자유화 민주화. 자유화 민주화. 그래서 이 자유화 민주화 운동은 프라하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프라하. 이 동유럽에서도 다 퍼져요. 그래서 이 파리에서 68년 5월에 시작된 이 혁명의 불길이라는 게 베를린으로, 그다음에 로마로,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리사본까지 다 번집니다. 이게 아이언 커튼, 철의 장막도 넘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프라하,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상페터스부르크까지 이게. 그리고 도보 해협을 건넙니다. 그래서 영국을 휩쓸고요. 이게 다시 대서양을 건너요. 미국으로. 뉴욕으로 가고요. 이게 미 대륙을 횡단합니다. 어디에 갔겠어요?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히피 운동. 히피 운동이 대표적인 6.8 운동입니다. 이게 LA를 거쳐서 태평양을 또 건너요. 어디에 갔겠어요? 일본 왔겠죠. 그렇죠. 도쿄에 도착해서 거기까지만 왔죠. 거기까지 온 거예요. 도쿄 대학, 와세다 대학. 이게 이제 일본 6.8의 중심 거점이었고요. 이게 대한해협을 못 건너요. 여기서 못 건너요. 저는 20세기에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 놓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당연히 한국전쟁, 군사독재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 놓은 20세기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6.8이 대한해협을 못 건넌 것이라고 전 지금 생각해요. 이 당시에 6.8이 여기를 못 건너서 우리는 6.8이라는 것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6.8 혁명 이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문화적 지체성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 6.8 혁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국가마다 억압의 양상이 달랐기 때문에 강조된 지점들이 달랐다 그랬죠. 그것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다양한 것들이 바로 6.8 혁명을 통해서 해소되고 해방됩니다. 인간이.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바로 성해방이에요. 성해방. 사실은 6.8 이전의 서구세계라는 것은 엄청나게 아주 보수적인 성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몰라요. 그 부분을. 독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와요. 10시간 넘었는데 안 가. 그러면 그 하숙집 주인 아줌마가 고발하게 돼 있어요. 정말요? 6.8 이전까지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하죠. 그 당시에. 그 정도로 끔찍했어요. 하숙집 아줌마가 고발을 안 해. 그러면 옆집 아줌마가 하숙집 아줌마를 고발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고루한 그러한 윤리를 가진 게 서구예요. 6.8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 성혁명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라고 하는 것. 대단한 것이고요. 이 성혁명 이야기로만 너무나 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너무 긴 얘기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해방도 이때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해도 6.8 이전에는 결혼한 여성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남편의 허가증을 받아와야 돼요.
설마요? 프랑스에서? 안 믿어지죠. 도저히 믿어지지 않죠. 그 혁명 나야 될 나라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68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혁명이라는 거예요. 68년 이전까지는 그 정도로 여성의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억압하는 게 뭐겠어요? 권위주의죠. 권위주의. 어마어마한 권위주의. 유럽의 권위주의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들면 68 이전의 독일의 강의실. 68 이전의 독일의 강의실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손을 들고 Sehr geehrter Herr Professor Dr. 누리킴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일단 선생을 부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아주 존경하옵는 교수이자 박사이신 김누리 씨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 부르는데 지쳐버려요. 이 언어 하나하나에 박혀있는 권위주의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68 이후에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딱 한 단어로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김누리 씨? 누리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으로 불렀어요. 이게 혁명이죠. 사실은. 이런 혁명이 어디 있어요? 서로 이름과 이름으로 불러요. 지금도 많은 독일 대학은 이름과 이름으로 부르죠. 교수 학생 사이에. 이게 권위주의로부터의 해방인 거죠. 반권위주의. 또 인간을 억누르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제기. 반자본주의. 이게 강하게 있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물질주의. 인간이 완전히 물질의 유혹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인간을 억압하는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탈물질주의. 물질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히피들. 샌프란시스코. 이게 이제 탈물질주의 문화운동의 그야말로 메카죠. 메카. 그렇게 해서. 밥 딜런이 나왔던. 그렇죠. 밥 딜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해방, 여성해방, 반권위주의, 탈물질주의, 반자본주의 이런 운동들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보세요. 68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성 문제 한번 보세요. 대다수의 아주 훌륭한 비교적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존경할 만한 이런 많은 사람들조차도 성과 관련해서 너무나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하자면 정치적인 생명 자체를 끊는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비일비재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뭐겠어요? 성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숙한 태도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도 없어요. 왜? 성해방이 안 돼 있으니까. 성교육도 안 돼 있어요. 지금. 너무나 큰 문제예요. 이게. 두 번째. 여성 해방돼 있나요? 지금 OECD 국가 전체에서 여성 차별이 계속 1등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가 96년에 처음으로 OECD 들어가죠. 지금 35년 정도 됐는데요. 그 동안에 한국이 여성 차별 관련해서 1등을 놓친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건 다 여성 해방이 지금 안 돼 있어서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한국에 탈물질주의가 있나요? 아예 없어요. 지금 한국인들이 유럽에 가보면 제일 놀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풍요로운 세계인데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는데 사람들이 놀라죠. 우리는 물신을 섬기죠. 그렇죠. 물신을 섬기죠. 네? 좋은 차 갖는 거.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게 마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아마 전 세계 거리에 벤츠 S클래스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일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독일보다 더 많아요. 독일 초등학생이 벤츠 S클래스 봤다고 일기장에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벤츠보다도 포르쉐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애들도 포르쉐가 지나가면 와 포르쉐 간다 이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강남 가보세요. 아이고. 벤츠 반 포르쉐 반이에요. 독일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는. 훨씬 많죠. 훨씬. 독일보다 훨씬 많아요. 독일에서도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그 정도로 한국인들은 물질 이외에는 가치를 찾지 못해요. 이건 굉장한 후진성이에요.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 벤츠 같은 큰 좋은 차를 모는 게
승차감 때문에 타는 게 아니라 하차감 때문에 그렇죠. 탄다. 그게 맞습니다. 불신주의예요. 그렇죠. 그게 불신주의죠. 남 보라고. 네, 남 보라고. 네? 모든 걸 남에 맞춰져 있죠. 유럽에 가서 가장 놀라는 게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탈물질주의. 예, 이것은 생태주의와 연결되어 있죠. 아하. 우리가 물질을 추구한다는 것은 지구의 종말, 지구의 생태적 종말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는 아예 없죠. 지금 유럽 아이들 같은 경우는 82%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소비할 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과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 아이들은 소비할 때 죄책감은커녕 자부심을 느껴요. 소비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를 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이건 완전한 자본의 논리죠.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소비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 세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엄청난 파괴 행위죠. 독일 아이들이 82%가 아동 청소년들이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간단해요.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네? 내가 지금 소비를 한다는 행위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생명이 살아갈 지구를 훼손하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독일 교수들 같이 이야기해보면 엄청 재밌어요. 이 사람들은 만나면 누가 더 똥차를 타고 다니는지 경쟁이에요? 경쟁이에요. 야, 내 차는 사부 30년 된 거야. 난 폭스바겐 40년 된 거야. 이러고 얘기해요. 그게 제일 큰 자랑이에요. 소비 않는 것. 예. 우리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탈물질주의라는 게 20대부터 완전히 68혁명 세대인 경우에는 몸에 배 있어요. 근데 제가 교수님 말씀 중에 그렇게 하니까 유럽이 미국에 비해서 저렇게 경제 발전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또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보다도 그렇죠. 우리는 그게 너무 그냥 몽매하게 결여돼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 문제제기를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경우는 탈물질주의적 삶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결여되어 있다. 이게 이제 너무 큰 문제고요. 저는 이제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그 칼 폴라니 아실 거 아니에요? 알죠. 거대한 전환. 거기서 폴라니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영감은 전 그거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자본주의의 문제는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의 문제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폴라니는 그거보다 더 끔찍한 문제는 사탄의 맷돌에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탄의 맷돌. 저는 지구상에서 이 사탄의 맷돌이 가장 잘 돌아가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봐요. 이 사탄의 맷돌은 뭔가요? 자본주의는 모든 중요한 가치를 이 맷돌에 넣어서 돌리면 딱 하나의 가치로 환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금전적 가치. 돈이죠. 돈. 돈 이외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가 얼마나 많아요. 도덕적 가치, 문화적 가치, 윤리적 가치, 역사적 가치, 사회적 가치, 생태적 가치. 한국은 아예 없어요. 이걸 그냥 이 사탄의 맷돌에 집어넣으면 한국은 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거의 모든 범죄는 돈이 유발하죠. 그렇죠. 우리 사회. 범죄도 그렇고 다른 가치를 금전적 가치가 완전히 짓누른다, 유린한다.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문화적, 정신적, 예술적으로 빈곤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화 주제들 한번 보세요. 주식 아니면 골프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왜 대한해협을 못 넘었나요? 그게 문제죠. 다른 건 다 넘어왔는데 그렇죠. 그것만 왜 못 넘어왔나요? 왜 못 넘어왔겠어요? 막은 건가요? 박정희 구조적으로? 때문이죠. 박정희 때문이죠. 사실은 한국 현대사의 거의 모든 비극은 박정희와 관련이 없는 게 없어요. 친일의 역사, 박정희가 시작이죠. 그다음에 군사 쿠데타의 역사, 독재의 역사, 박정희가 시작이죠.
그 다음에 바로 6.8 혁명의 부재라고 하는 것. 이것도 박정희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요. 저는 박정희가 남긴 최악의 유산은 지역주의라고 봐요. 지금 영호남 간의 이 지역주의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예? 윤석열 쿠데타에 대해서 지금 영호남 쪽에서는 탄핵을 한 데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영남 지역. 예, 영남 지역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도 못하게 마비시키는 이게 지역주의죠. 그런데 이 지역주의를 누가 만들었나요? 박정희가 만든 거예요. 이것도 대부분이 잘 몰라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라고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뭐 백제 신라, 뭐 후백제, 뭐 아니 그건 아주 옛날이고요. 아니 그렇게 예,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들 교육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오히려 예. 그런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잘못된 그러니까요. 역사관이에요. 잘못된 역사관. 한국 사회는 70년대 이전까지 지역주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박정희는 어디 표로 대통령이 됐을까요? 박정희는 호남 대통령이에요. 경상도 대통령이 아니에요. 박정희를 찍어준 사람들은 대부분 호남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그걸 대부분 몰라요. 우리가 한국 현대사를 안 배워서 몰라요. 예. 박정희는 누구와 붙었나요? 당시에. 윤보선과 붙었죠. 그렇죠. 윤보선. 예. 윤보선은 박정희를 뭐로 공격을 했나요? 윤보선이 박정희를 뭐로 공격했어요? 빨갱이라고 공격한 거예요. 빨갱이. 실제로 그렇죠. 군에서 그런 군 활동을 내부에 했잖아요. 남로당 조직을 한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박정희가. 예. 그 형이 대구 남로당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죠. 박상희라고. 예. 그랬기 때문에 윤보선이 박정희를 공격한 건 공산주의자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보선은 박정희를 공산주의자라고 공격을 하고 박정희는 윤보선을 어떻게 맞받아쳤나요? 예. 윤보선은 뭐 지주 그렇죠. 뭐 그거죠. 나는 민주주의자. 예. 박정희는 공산주의자. 예. 그렇게 프레임을 짰는데 박정희는 예. 윤보선은 지주. 예. 나는 농민의 아들. 농민의 그렇죠. 아들. 이렇게 짠 거예요. 예. 자, 백그라운드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윤보선은 지주 계급의 대변자고 예. 나는 농민의 아들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농민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그러네요. 호남 지역이 완전히 농촌지대이기 그 때문에 시절에도 호남이 예. 좀 낙후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박정희의 표는 주로 호남 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호남 후보가 나온 거 아니에요? 70년대 김대중이라고 하는 예. 그걸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프레임을 짠 거다. 지역 감정을 프레임을 바꾼 거죠. 지역 문제로 전라도와 경상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70년대 이전까지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예. 국회의원들도 광주 출신 국회의원이 부산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 많아요. 예. 부산 사람이 또 무슨 전주에 와서 국회의원 한 사람 많고요. 안 따졌어요. 그런 걸. 김대중 대통령 목포 국회의원 아니에요. 어디 국회의원인지 아세요? 인제. 맞아요. 강원도 인제. 초선을 거기서 했죠. 그렇죠. 목포 국회의원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전에는 네. 그렇게 지역을 가리질 않았어요. 이런 지역주의가 없었어요. 7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 그걸 가지고 투표를 했지. 야,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네요. 저 그렇죠. 완전 목포 사투리 쓰는 그렇죠. 사람이 저기 강원도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류의 지역주의를 만들어낸 게 박정희예요. 네. 그래서 저는 박정희가 남긴 많은 유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악의 유산은 바로 지역주의라고 지역주의다.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예. 6.8 혁명을 못 들어오게 한 것도 박정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거의 한 70년, 60년 이상 지체된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성, 여성, 물질주의, 반권위주의 얘기했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뒤처지게 만든 한국인의 의식을 그 근원에도 박정희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그걸 조금 설명드릴게요. 예. 한국에서 6.8 혁명이 없었던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베트남 전쟁 때문이에요. 파병했죠. 그렇죠. 우리는 파병한 것까지 알죠. 예. 그런데 지상병을 파병한 나라가 몇 개인지는 모르죠. 한국이 유일합니까? 유일합니다.
저도 그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 논문 쓰면서. 예. 그 전까지 우리는 다 전 세계가 다 저 베트콩과 싸우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유진영을 지킨다.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나라가 간 줄 알아서요. 요번에 이걸 보고서 제가 그 논문을 쓰려고 현대사를 읽으면서 야 어떻게 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 그래서요. 오늘날의 한국을 이해하려면 베트남 전쟁을 이해해야 돼요. 베트남 전쟁을 보면 지금 예. 한국이 다 보여요. 그래서 한홍구 씨가 쓴 베트남 전쟁 좋고요. 성공회대 박태균 교수 예. 지금 서울대. 서울대학교 예. 그분이 쓴 것도 좋고요. 홍성률 교수가 쓴 게 있어요. 예. 성신여대 다 좋아요. 예. 아주 수준 높아요. 이거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같은 경우는 왜 파병을 했겠어요? 그것은 박정희의 개인 이력과 관련이 깊은 거죠. 61년 5월 16일 날 일군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미국 CIA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겠어요? 이것은 반란이죠. 군분의 예. 좌익 군인들의 반란이라고 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큰일 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처음에는 계속 좌익 반란으로 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입장에선 어때요?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이것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정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자기가 좌익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반공주의는 냉전 시대에 전 세계에 있었던 반공주의 중에서 가장 히스테리컬한 반공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갱이 계속 그런 게 그 이후에 계속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박정희가 빨갱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계속 한국 사회의 반공주의가 그 이후에 가장 강력한 형태로 관철된 것이고요. 예. 그 당시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제가 그 베트남 전쟁을 보니까 박정희는 초기부터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직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인도 차이나에 한국군을 파병하겠다고 자기가 계속 손을 들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리고 65년에 베트남전이 본격화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백인과 황인종이 싸우는 그림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시아 국가들의 파병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손 들고 나간 데가 어디겠어요? 박정희 군대죠. 그래서 파병이 시작되더라고요. 예, 그게 베트남 전쟁의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갔을까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상병을 파병했고요. 예, 사실은 대만도 계속 조이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파병합니다. 20명. 20명.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거예요. 32만 명을 연인원 32만 명을 파병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제가 그 무렵에 68년 무렵에 제가 8살이었으니까 저는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당시에 우리도 다 동원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가 저 여의도 오는 거기서 조그만 태극기 들고 환송하고 맹호부대 용사들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가요도 있고 월남에서 돌아온 그렇죠. 가요도 있고 맞아요. 얼마나 유행했어요. 맞아요.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이 흑석동으로 지나가지고 여의도까지 이 맹호부대 군인들이 쫙 이렇게 행진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겁니다. 그 책을 보니까 65년부터 계속해서 호지민 당시에 말하자면 베트콩이죠. 남부 그 베트남 공산주의자죠. 호지민이 계속해서 김일성에게 욕을 합니다. 우리가 저 한국군 때문에 못 살겠다. 너희들도 파병해다오. 이걸 계속 요청을 해요. 호지민과 김일성이 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우리는 지금 여력이 없다. 우리 안보도 불안하다. 이래서 파병을 안 해요. 55, 56, 57 계속 요구를 해요. 매년. 지금 호지민이 파병해달라고 북한에. 그러니까 57년에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파병할 여력은 없다.
그러나 더 이상 박정희가 파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이렇게 하고 바로 68년 1월 2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김신조 부대를 목 따라왔다. 그게 그렇죠. 그거군요. 김신조 부대 최근에 김신조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네? 김신조 부대를 그때 보낸 거예요. 이런 맥락이에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 책을 읽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다 베트남 전쟁과 연결돼 있더라고요. 이게 다. 네. 전부 다. 그래서 김신조가 1월 21일 날 청와대 습격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연결돼 있는 거고요. 무장 간첩들을 난발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무장. 108회의 교전이 있었대요. 무력 충돌이. 무력.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어린 시절의 기억과 이게 너무나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매일 전쟁 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네. 미술 시간에 반은 방공 포스터 그렸어요. 그렇죠. 맨날 그런 거 그렸고요. 때려잡자 그렇죠. 해가지고. 그다음에 입이 찢어지는 꿈을 꿨어요. 입이 찢어지는 꿈. 이승복 기억나세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네. 모든 학교에 이승복 동상을 다 세웠고요. 그랬을 리는 만무한데. 예. 그 당시에 예.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 기억이 그걸 보면서 많이 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공포를 가졌구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실상 내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한반도에서도 하기야. 사실상 내전 상태. 무장공비 사건이 그때 엄청 그렇죠. 많았죠. 사실상 내전 상태가 된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 상황이 오늘의 한국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때를 돌아보는 이유는 바로 이 상황이 오늘의 한국이라는 이런 기형적인 국가를 만든 거예요. 박정희가 어떻게 하나요? 바로 이 내전과 유사한 상황을 영구 집권을 위한 기회로 삼아요. 한국 사회를 완전히 병영사회로 재편합니다. 병영사회로. 이때 만든 게 지금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때 제일 처음에 만든 게 뭐겠어요? 주민등록증. 68년에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네 글자예요. 간첩, 색출. 그게 없는 자들은 간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과 우리 아와 적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또 뭘 만들었나요? 국민교육헌장. 이때 나온 거예요. 68년에. 모든 국민을 정신무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든 거고요. 예비군 훈련 이때 시작한 거예요. 예. 예비군들도 전부 이때부터 동원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군사훈련, 교련. 요건 그 다음에 69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완전히 병영화하기 저희 고등학교 때도 저 연대장도 있고 대대장도 있고 했어요. 그렇죠. 선생님 다닐 때 당연히 있었죠. 네. 저희 때도 당연히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학교도 일종의 병영으로서 다닌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된 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오늘날 미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68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해방된 세계로 나아갔어요.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린 뒤로 갔어요. 억압의 늪으로 우린 빠져갔고요. 그들은 해방의 들판으로 나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억압의 늪으로 깊이 빠져든 거죠. 그게 그 이후에 거의 20-30년 군사 독재로 이어진 거죠. 이러면서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내면화하는 전 세계 흐름과는 다른 인간이 조형된 거죠. 조형. 한국인들로서.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인들을 만든 근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68의 물결 속에서 대부분의 젊은이들, 세계 젊은이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존 레논의 Imagine이에요. 예. Imagine. Imagine there's 그렇죠. no heaven. 노래 있죠. 비틀즈의. 예, 비틀즈. 예. 그게 1절이 뭐예요? Imagine there's no heaven. Imagine there's no religions. 예요. 2절은 Imagine there's no countries. 3절은 Imagine there's no possession이에요. possession. 예? 종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국가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소유가 없는 세상을 사유해봐라. 이런 얘기죠. 이게 뭐겠어요? 인간이 전쟁을 벌이도록 하는
세 가지 원인이죠. 종교적 종교, 광기, 국가주의, 민족주의, 국수주의, 물질. 그 다음에 자본주의, 물질주의. 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가 68의 정신을 그대로 품고 있는 노래예요. 그 68년에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제가 이걸 생각해보고 정말로 너무나 비교가 되니까. 예? 그때 우리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그때는 특히 여학생들 고무줄을 많이 했어요. 고무줄. 고무줄 아세요? 이렇게 막 깽깽이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고무줄 쥐고 있고. 잘라버리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남자아이들이 막 자르고 다녔잖아요. 그때 걔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고무줄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얼추 나요. 뭐 어떤 게 때려잡다 공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찌르자 공산당 이거 불러서요. 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런 거 불렀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너무 끔찍한 노래들 아니에요. 예? 그 어린 아이들이 전우의 시체를 넘고 공산당 때려잡고 이걸 부르면서 고무줄을 해서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소름 돋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우리 또래의 여성들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라서 과연 정상적인 인간이 됐을까 궁금해요 사실. 예? 어떻게 유아기에 이런 노래를 부르도록 국가에서 조장할 수가 있나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외적인 국가에서 성장해서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흘려보냈던 유년기의 어떤 그런 추억이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 어떤 국가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고도로 계산된 그런 통치 행위로 그 유년기가 제약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소름 끼치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그 얘기를 상황에서 해야죠. 저는 우선은 지금 한국 사회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위대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루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실제로. 전 세계가 경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나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회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살률이 세계 최고고요. 그다음에 노동자가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고요. 불평등이 너무 심하고요. 여성 차별이 심하고요.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민주화를 이루었는데도 또 이렇게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었는데도 한국인들은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이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가 내놔야 되는 거죠. 저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치에 있다고 봐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지금 여의도가 우선 가장 큰 문제죠. 다 지적하죠. 국민들도 대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이 여의도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 그들을 보면은 알 수 있죠. 지금 300명이 앉아 있는데 그중에 295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했죠.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의 문제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거대 정당 둘 이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예요. 이번에도 5명이 다른 정당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이 일종의 위성정당 비슷한 방식으로 그런 편법으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준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선택권이 기본적으로 지금 없는 나라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이것은 왜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선거법이죠. 선거구제. 선거법.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소선거구제 문제도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국민들의 의사가 대의되는데 왜곡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보세요. 가장 이상적인 대의 기구는 어떤 걸까요?
모집 단위 국민 전체가 모집 단위겠죠. 5,200만. 이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비율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렇죠. 대의기구예요. 네. 쉽게 말하면 지금 한국인들은 지금 5,200만인데 지금 뭐 5,100만 됐다고도 하지만 대체로 5,200만으로 보면 어때요? 남성이 50%, 여성이 50% 있죠. 그러면 여의도에 남성이 150명, 여성이 150명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꼭 그렇진 않더라도. 그렇죠. 대체로 그 근사치로 가는 거예요. 50%, 50%. 유럽 대부분이 다 그렇죠. 대부분이 다 남성이 조금 많은 정도지 거의 50대 50이에요. 북유럽의 많은 국가는 여성 과반인 경우가 많아요. 여성이 더 많아요. 그런 적도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여성이 20%를 넘은 적이 없어요. 지난번 의회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19.7%라는 거죠. 그것도 많아진 거죠. 그렇죠. 성별 대의가 지금 거의 안 되는 나라고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세대별 대의예요. 세대별. 지금 18세부터 국회의원이 될 수 있죠. 피선거까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30대까지 39살까지 국회에 들어가는 비율이 지지난번에는 2명 들어갔더라고요. 지지난번에 0.6%예요. 0.6%. 제가 그때 의원은 뭐 5, 60대 전유물이죠. 그렇죠. 네. 제가 그 무렵에 덴마크를 봤더니 무려 42%예요. 39살까지가 42%예요. 덴마크 의회. 그리고 장관의 절반이 30대까지잖아요. 절반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너무 나이든 그러한 국회이고요. 5, 60대 남성들이 거의 8, 90%예요. 50대 남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한국에서 법을 만드는 자들이 만드는 세계라는 것은 지금 5, 60대 남성들. 지금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68 혁명을 거치지 않은 파시스트 체제 하에서 교육받은 그래서 인성적으로는 거의 파시스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세계적 흐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소위 세대 대표성.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위 86세대가 지금 민주당의 아주 주력 세대죠. 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성숙한 민주주의자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건 뭐 86세대라는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이당 저당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86세대가 지금 하여간 민주당에 많으니까 지금 뭐 이당 저당 가릴 게 없이 그 세대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숙한 민주주의자인가,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베르톨트 브레이트라고 하는 독일의 극작가의 그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죠.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떠난다는 것이다. 아주 인상적인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한국 사회의 그 이른바 86세대가 그 말을 저는 곱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파시즘이 혹시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이 바로 나를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게 아닌가. 물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상 지금 뭐 국민의힘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과연 저게 성숙한 민주정당의 모습인가?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왜 성숙한 민주정당이 못 되는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나를 성숙한 정의를 위해서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성찰해야죠. 이런 성찰이 없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두 번째, 세대 대표성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세 번째 더 큰 문제는 직능 대표성이에요. 법관, 법률가들, 그다음에 대학 교수들, 언론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의도에. 그 세 직군 빼면 뭐 거의 없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그 변호사 포함해가지고 법조계의 그 인원이 한 3, 4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 4만. 그러면 3, 4만에 준하는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한 4, 5명 되겠죠. 에? 지금 뭐 수십 명이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교사가 많이 앉아 있을까요? 교수가 많이 앉아 있을까요? 지난번에 가르쳐 주셔서 알고 있어요. 교사. 누군가요? 교사가 훨씬 많죠. 왜? 네. 모집단에 교사가 많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수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은가요? 특히 법률가들이. 독일의 의회에서는 물론 법률가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 보좌관이죠. 의원은 별로 없어요. 세대 대표를 해야 되니까 젊은 아이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고등학생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네? 고등학생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 아니다. 우리도 존엄한 인간이다.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저는 고등학생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한국 교육의 문제를 자기 목소리로 대변하는 이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요. 그래야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교육 개혁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법률가가 도와주겠죠. 그렇죠. 보좌관, 비서관, 법률가들을 두는 거예요. 의원은 대표하는 자고 법률가들은 기술자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입법기관이니까 법률가가 들어가야 된다. 천만의 말씀. 기본적으로 국회는 대의기구예요. 이것이 지금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별대의, 세대대의, 직군대의가 완전히 왜곡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잘못된 선거제도예요. 이 선거제도를 바로잡지 못하는 한 한국은 국민의 뜻이 여의도에 반영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 한번 보세요. 예. 단순 소선거구제예요. 승자 독식제입니다. 1등 하나 뽑아요. 1등 하나. 예. 이게 뜻하는 건 뭐예요? 모든 나머지 표들이 사표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계산해 보면 간단해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40% 정도, 60% 정도 되죠. 국회의원 선거가. 당선은 약 40%면 됩니다. 당선권이. 그러면 4, 6, 2, 24. 전체로 봐서는 24%죠. 딱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선거제도는 4분의 1 대의 제도다. 그것도 지역 예. 쪽으로 보면 딱 예.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4분의 1조차도 지역에 따라서는 완전히 고정돼 네. 있죠.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선거제도 자체가. 그래서 이건 뭐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표도 사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선거제도로 가야죠. 그게 바로 비례대표제예요. 비례대표제. 네. 독일 같은 경우도 연동형 비례대표 하니까 뭐 연동이 뭐지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복잡할 게 없어요. 내가 던진 표가 그대로 여의도에 반영되는 이러한 선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례대표제예요. 나는 지금 뭐 먹고 살기 좀 힘들더라도 생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살아갈 지구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해. 그러면 찍는 거예요. 녹색당을. 그런 사람이 난 5%는 된다고 봐요. 한국 사회에. 그러면 그 5%가 여의도에 반영이 돼서 5%면 15명이겠죠.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생태 문제를 우리가 이젠 집중해야 된다. 입법하는 거죠. 입법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민주주의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 들어갈 수가 없죠. 선거제도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이 구조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둘 중에서 덜 나쁜 놈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서. 늘 차악 투표를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60대 중반이니까 40년 이상 투표를 해왔지만 소신 투표를 해온 적이 거의 없어요. 늘 차악 투표를 하는 거예요. 왜? 거악이 있으니까. 거악을 저지해야 되니까. 늘 차악 투표를 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차악이 너무 무능해졌어요. 문제를 하나 푸는 일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제는 완전 비례대표 선거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지 지금처럼 단순 소선거구제를 하면 지역을 거점으로 한 두 개의 정당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모든 걸 독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새로운 사회적 의제가 나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제가 독일의 사례를 하나만 들게요. 정상적인 민주주의는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독일은 1949년에 독일의 의회, 연방의회가 생긴 이래로 하나의 일종의 패턴이 있어요. 16년을 주기로 계속 정권이 바뀌어왔어요. 희한한 나라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기독교 민주당, 아데나워의 기독교 민주당이 16년을 집권해요. 16년. 이때 이제 우리가 아는 라인강의 기적. 그 패전의 독일이 그 폐허에서 어마어마한 경제 기적을 16년 만에 이루잖아요. 세계 최고의 산업국이 돼버려요. 16년 만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한 거죠. 성장이 강조되니까 분배 구조가 왜곡돼요. 불평등이 심해지고. 이러면 국민들이 다시 3인당, 분배를 중시하는 중도 좌파 정당이죠. 3인당을 찍어요. 그때 이제 빌리 브란트가 정권 교체가 된 거고요. 이때 또 16년을 해요. 16년. 4텀을 해요. 4텀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복지국가 체제가 또 조세제도의 변화가 안착이 되죠. 안착이. 4텀을 하니까. 그러니까 분배 구조가 상당히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기민당을 찍어요. 그러면 기민당이 또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니다. 또 16년 했어요. 그리고 또 3인당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이러한 구조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을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치예요. 그 과정에서 그때그때 시대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시대적 의제가 있죠. 70년대 가장 중요한 의제는 뭐겠어요? 생태 문제. 이게 지구적인 문제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제기되고요. 그러니까 70년대 뭐가 생겨요? 녹색당이 딱 생겨요. 생기자마자 바로 연방의회에 들어와요. 82년에. 그래서 계속 생태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 집권했잖아요. 3인당과 연정을 통해서 8년 집권했고 지난번에 또 4년, 12년 집권했어요. 녹색당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통일이 됐죠. 통일 과정에서 동독인들이 엄청난 그러한 상실감을 느낍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그 동독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당이 있겠죠. 그게 민주사회당이에요. 그런 게 또 그때 나오고요. 그게 또 의회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계화 과정이 심해지니까 그 과정에서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겠죠. 그러니까 3인당 내에 있는 좀 강경한 좌파들이 치고 나옵니다. 그들이 만든 게 좌파당이에요. 그래서 세계화가 만들어놓은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이 또 나온 거죠. 좌파당. 그러니까 생태 문제가 생기니까 녹색당. 통일의 문제가 생기니까 민주사회당. 그다음에 불평등 문제가 강해지니까 좌파당이 거기서 또 떨어져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흐름에서 보면 성장과 분배가 중도 좌우파의 정기적인 정권 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대적 의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정당이 의회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모든 사회적 갈등이 조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조정이 안 돼요. 의회에서 전혀 조정이 안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뭘 했는지 잘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실제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격렬하게 싸워요. 격렬하게. 근데 뭘 가지고 싸우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뭐예요? 누구 나쁜 놈이다. 누구 나쁜 놈이다. 이것만 가지고 싸우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고 가장 불평등 수준이 심각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출생률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런 문제를 풀어내려는 정책 싸움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이번 대선에서부터 이러한 쟁점들이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이제는 논의되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어쩌면 12월 3일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예. 한국의 여러 가지 잠복해 있고 우리는 사실 들춰내기 싫었던 우리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조명하게 하는 그렇죠. 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기회가 지금까지 쭉 김누리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눴던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다시 바꾸려는 그런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태를 계기로 돌아보면 야, 그래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느끼는 게 이런 훌륭한 위대한 시민들과 같이 있다는 게, 동시대를 산다는 게 정말 뿌듯하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볼프 비어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시대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그러나 절망을 설파하는 자는 개자식이다. 이 지금 비어만의 생각,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보내드린 첫 번째 대담의 1, 2부에 50만 명 이상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을 요즘 만나면 3프로TV에서 참 좋은 콘텐츠를 많이 해줬지만 최근에 이 어지러운 한국의 여러 상황에서 참 의미 있는 대담을 해서 참 고맙다라는 얘기를 저 스스로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요번 두 번째 대담도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또 주위에도 이렇게 좀 많이 권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7년 이 방송 진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이슈 기회에 다시 모시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렇게 대담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